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축입니다. 어제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자그마치 35%나 하락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어떻는지,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이후의 밸류에이션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억 2,184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1분기 발표가 된 지금 20만 명이 줄면서 2억 2,164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이던스였던 2억 2,400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구독자의 상태를 나라별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번 2021년 1분기의 넷플릭스는 221.64밀리언의 구독자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20만 명이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쪽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서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로나로부터 벗어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구독자의 성장률은 앞으로도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EPS로는 3.53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0.62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매출 이용은 7.87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9.9% 성장해 주었으나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75밀리언 달러 하향을 기록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2012년 2분기의 가이던스 또한 제시되었는데요. 월스트리트이 얘기한 2022년 2분기의 가이던스는 8.2빌리언 달러였으나 넷플릭스는 8.05빌리언 달러라는 보수적인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EPS의 경우는 3.04달러 대비해서 3.0달러를 제시하면서 보수적인 EPS를 제시했습니다. 실적이 제시한 바와 같이 넷플릭스의 Shareholders Letter에서도 경영진은 매출이 빨리 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총 4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커넥트 TV를 도입하는 비율이라던가 필요에 따라서 즉각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도입 비율, 그리고 데이터 비용 등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팩터들로 이러한 부분의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줄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억 2,200만 개의 가구 외에도 지금 1억 개의 가구들 사이에서 넷플릭스가 공유가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천만 개의 가구가 USA, 캐나다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아이디 공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와서야 이런 부분을 매출액의 하락 원인으로 잡는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넷플릭스 외에도 유튜브, 아마존, 훌루와 같은 경쟁사들이 지난 15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지난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전통 엔터테인먼트 회사 측에서 스트리밍이 미래라는 것을 깨닫고 우후죽순으로 다들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코로나의 시대와 함께 경쟁사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쟁사가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다른 서비스로 옮겨감에 따라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2021년 여기 5월 대비해서 2022년 2월 넷플릭스의 TV 타임은 6%에서 6.4%로 단 0.4%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 Other SVOD를 보시면요. 이게 Other Streaming VOD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8%에서 9.5%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거시적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어려워졌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매출에 타격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넷플릭스만 그런 것이 아니니 의미 있는 매출액 하락 원인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실적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매출액 성장률이 부진하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적과 고동한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면서 주가가 35% 정도 빠졌는데요.
과연 지금의 상태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35% 이상 하락한 이후에도 PE 멀티플은 이렇게 20.3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넷플릭스는 성장주인데 왜 PS 멀티플을 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성장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순이익을 내지 않는 기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마존처럼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전부 다 재투자하는 기업 또한 아닌 것이죠. 넷플릭스는 이제 막 상장한 순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순이익을 축적해온 기업이므로 단순히 넷플릭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PE 멀티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넷플릭스에 있어서 20.36이라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려면 앞으로의 EPS 성장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넷플릭스는 2022년에 10.80달러의 EPS를 기록하면서 EPS 성장률은 이렇게 3.91%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23년에는 12.12달러로 12.22% 정도 반등을 해주고 2024년에는 14.89달러, 2025년에는 16.38달러를 기록하면서 10%대, 2026년에는 20.41달러를 기록하면서 24.6%의 성장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는 24.03달러를 기록하면서 17.74%의 성장률을 기록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해 봤을 때 넷플릭스는 13.9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은 20.36이기 때문에 여전히 넷플릭스는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기사인데요. 빌 액먼이 400밀리언 달러의 손해를 보고 넷플릭스를 팔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빌 액먼이 넷플릭스를 팔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빌 액먼은 넷플릭스의 경쟁 실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많은 레버리지를 필요로 하는 넷플릭스에게 있어 구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측했던 내적 밸류에이션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 넷플릭스의 경영진은 줄어들어버린 매출 확승률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더 강화시켜 돈을 내지 않은 사용자들을 목표할 것이고 광고를 도입할 것이며 그러기까지 약 1년에서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비록 넷플릭스의 이러한 행보는 빌 액먼 입장에선 이해가 되나 여전히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독자의 성장률, 영업이익률, 그리고 재무적 부담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가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빌 액먼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넷플릭스의 경영진은 광고를 도입하여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고 페루와 같은 수익이 적은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디즈니, HBO Max의 경우는 벌써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들에 비해 약 1년에서 2년 정도 느릴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빠른 구독자 성장률 회복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1년에서 2년 뒤에는 조금은 구독자 성장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펀더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매출과 순이익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의 경우는 이번에 7.87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60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순이익 또한 적어도 2022년 1분까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 기업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 프리 캐시플로우가 기본적인 잣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회계적인 잣대를 피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기업 현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 그림을 보셨을 때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었으며 순이익은 흑자인 것을 보셨을 텐데요. 순이익은 흑자였으나 프리 캐시플로우는 2021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0.13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03으로 이렇게 적자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진율도 마이너스 0.4% 그리고 마이너스 0.1%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없죠. 이 말인즉슨 실제 순이익은 흑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이익에는 진짜 순이익이 아닌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넷플릭스는 적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빌 액먼 또한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한 데 있으며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넷플릭스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과거 영상 때도
넷플릭스가 실적 이후 폭락을 한 뒤 분석을 했었고요. 이때도 넷플릭스는 여전히 고평가라고 했는데요. 고평가를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넷플릭스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넷플릭스는 고평가이며 여전히 구독자의 성장률이 회복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라면 넷플릭스는 단타 아니면은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물려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물을 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